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278페이지에 총회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뭘 보고 있죠?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조합의 구성을 보고 있죠. 그래서 조합은 크게 네 가지 조직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조합원이 있어요. 두 번째, 임원이 있어요. 여기까지 살펴본 거죠. 세 번째, 총회라는 최고 의결기관이 있고 그걸 대행하는 대의원회라는 그런 조직으로 구성된다. 그중에 총회와 대의원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 말이죠. 그중에 첫 번째 총회는 필수적 기관이란 말이 나오죠. 278페이지야. 자, 필수적 기관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총회를 둔다. 한마디로 두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총회를 두도록 돼 있단다 라는 얘기죠.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소집 요건은 뭐죠? 총회는 어떻게 소집할 것이냐? 총회를 열으려면 어떻게 소집하냐? 예, 뭐만 빼놓고는 아까 조합 임원을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이거 임원을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얼마 필요했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다 그랬었습니다. 5분의 1이니까 만약에 5분의 1을 숫자로 표시하면 20%가 되죠. 그럼 조합원 중에서 20% 이상만 우리 임원을 해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아니다. 조합 임원에 대한 건 10분의 1이었어요. 다시 10분의 1의 발의가 필요하죠. 100명의 조합원이 있다면 그중에 10명 이상만 우리 임원을 해임시켜서 총회를 열어주시오 라고 발의가 있으면 그때는 총회를 소집해서 임원을 해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거 말고는 그걸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다 총회를 열어도 좋습니다. 조합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직권으로 총회를 소집해도 좋고 아니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아까 대의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소집하는 방법은 첫째, 조합장 직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 다만 임원을 해임할 때는 10분의 1 이상의 요구, 그리고 조합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총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원을 해임할 때는 10분의 1만 발의하면 된다 했는데 나머지 안건에서는 조합원이 얼마만 되죠?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10분의 1과 5분의 1이라는 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0분의 1은 10%를 말하고 5분의 1은 20%를 말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임원을 해임시키는 건 10%만 요구하면 열 수 있고 그 밖에 나머지 안건에 대한 요구는 5분의 1 이상이 20% 이상이 요구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임원을 해임시키는 총회 여는 게 더 쉽게 열 수 있도록 의결 정족수가 더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임원을 해임시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닌가? 근데 총회 여는 건 100명 중에 10명 이상만 요구하면 총회 열어주겠대. 그럼 그거 말고 어떤 걸 조합원들이 요구해서 의결시키기 위해서 총회를 열 때는 그때는 100명 중에 5분의 1 이상이니까 20명 이상이 요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훨씬 더 인원수가 많잖아. 왜 일반적인 안건은 5분의 1 이상이라는 더 요건이 더 심각하고 임원 해임할 때는 10분의 1만 발의하면 된다는 더 의결 정수가 낮냐? 그 이유가 뭘까요?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임원을 해임시키기 위해서 총회를 열을 때는 총회 여는 걸 임원들이 내버려 둘까요? 한마디로 지랄 발광들을 할까요? 표현이 좀 곡합니다. 지랄 발광이 뭐죠? 자기들을 갖다가 해임시킨다고 총회 연다고 하면 임원으로서의 자기들 권한을 남용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총회 여는 걸 막으려고 노력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죠. 총회 못 열도록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할 거다 이 뜻입니다. 그럼 총회 못 열게 만들어버리면 해임 못 시키잖아. 그래서 뭘 만들어놨다? 10분의 1 발의만 있으면 임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총회는 열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만 있어도 10분의 1만 발의해도 일단은 총회는 열어줍니다. 다만 임원을 자른다는 건 해임시킨다는 건 그건 중대한 일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그 요건은 그때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그래야 해임시킬 수 있도록 요건은 그건 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얘기한다? 임원 해임은 총회 열기가 쉽지 않으니까 총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일단은 10분의 1만 발의하면 총회를 열게 해준다. 다만 해임시키기 위한 요건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밖에 나머지들은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 만료 6개월 이상이 조합임원이 선임되잖아요.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임원이 선임되잖아. 그때는 누가? 시장군수 등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군수 등도 직접 총회 소집이 가능하다. 그건 옛날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요새는 이런 것들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럼 총회는 언제까지 열도록 통제해야 되죠?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정해서 그걸 조합원에게 통제됩니다. 뭐하고 다르죠? 창립총회는 14일 전까지야. 그 창립총회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총회하는 건 7일 전까지 그 상대방에게 통지가 돼야 된다는 것, 조합원에게 통지돼야 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때 총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것들은 뭐였죠? 기억, 니은, 디귿, 리부터 쫙 나오죠. 그런 것들이 총회에서 의결할 겁니다. 웬만한 사항은 다 총회 의결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다 애운다는 건 불가능하고 웬만한 건 다 총회 의결 사유다라고 정리하시죠. 근데 맨 밑에 총회를 열으면 출석 정족수가 있고 의결 정족수가 있습니다. 출석 정족수는 뭐죠? 적어도 총회를 열었는데 조합원 100명 중에서 5명 앉아 있습니다. 그러고 총회 열었답니다.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출석 정족수는 최소한 몇 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총회를 열 수 있다. 출석 정족수고. 그러면 그 참석한 사람 중에서 그래요, 좋아요 하고선 이거 이제 손 들어가지고 그걸 통과시킬 거 아니야. 그건 의결 정족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출석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때 출석은 얼마가 된다? 조합은 10분의 100, 그러니까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즉 10% 이상은 조합원들이 직접 앉아 있어야 돼. 100명 중에 최소한 10명 이상은 와서 앉아 있어야 된다. 직접 출석이 그 뜻입니다. 다만 다음 같은 중요한 것들, 어떤 것들이죠?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정비사업비의 사유 및 변경,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거. 아까 정비사업비 중요하다고 내가 그랬는데, 그죠? 그것도 경면 변경으로서 뭐 하는 게 있었죠? 신고만 하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거야. 창립총회,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 그 다음에 요거 정비사업비,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들. 요거는 10%만 출석해서는 이건 출석 정수를 충족하지 못해. 최소한 100분의 20 이상의 그런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100명 중에 20명 이상은 직접 출석이 돼야 된다 얘기죠. 그럼 나머지들은 뭐 하면 되죠? 대리 출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없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적어도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나머지들은 대리 출석이고 직접 출석은 원칙은 10% 이상. 다만 중요한 것들을 의결할 때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때 20% 이상을 암기하는 방법, 그 순서를 바꿨어요. 니은하고 디귿을 먼저 정의합니다. 사업시행 계획서에 작성해 관한 것은 사자.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관 하면 사관. 그러면 사관학교, 우리 육군사관학교 이런 거 사관학교 있잖아. 그 사관학교를 창립한다. 창립총회. 사관학교를 창립할 때는 창립을 위한 뭐란다? 사업비로서 사관학교를 창립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몇 퍼센트를 쓴다? 20%를 사용하라. 그래서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라. 그랬으니까 사관학교를 창립하기 위해서는 20%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하더라. 사업비 20% 이상을 사용한다.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 순서를 바꾼 거야. 사업시행계획서의 사자, 관리처분계획서 관자, 사관학교. 그리고 창립총회에서 창립,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 그때 사업비, 정비사업비의 사업비. 그러면 사관학교를 창립하기 위한 사업비는 몇 퍼센트? 20% 이상을 사용한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의결정주수는 적어도 조합원 과반수 출석의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조합원 과반수 출석, 조과출, 그 다음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그래서 그때는 출조과,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 출조과. 그래서 외우는 방법 조과출, 출조과. 그래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중요한 것들, 아까 중요하다는 게 뭐 있었죠? 사업시행 계획서,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거 대단히 중요했죠? 관리처분계획.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서하고 관리처분계획이 된 수립 변경 같은 것들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까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하고 그냥 과반수 찬성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자, 조합원 100명이래. 그럼 100명의 과반수 출석이면 최소한 51명이 돼야 돼. 50명은 2분의 1입니다. 과반수라는 건 반을 넘었다라는 숫자니까, 반을 넘은 숫자니까 51명이 되죠.
그럼 51명이 출석해야 과반수 출석입니다. 그중에 과반수가 찬성한다 그랬으니까 다시 51명의 과반수면 51을 반으로 나누면 25 정도 되죠. 그럼 이제 25.5가 되죠. 그럼 25.5에 더 과반수면 26명이 되죠. 결국 100명 중에 51명 이상은 출석을 해야 되고 그 51명 중에 다시 과반수인 26명은 오케이 해야 그래야 뭐가 된다? 원칙적인 의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할 때만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변경,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해서만은 그때는 과반수 출석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아니고 과반수 찬성이니까 51명이 최소한 찬성을 해야 된다. 100명 중에 51명 찬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때도 또 전비사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또 이 사업 시행 계획서 또는 관리 처분에서 전비사비가 추가대로 늘어나는데 얼마나 늘어난다? 10% 이상 늘어날 때는 그런 의결을 하고자 할 때는 10분의 이상 늘어나는 그런 변경을 할 때는 그때는 다시 얼마?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됩니다. 조합원 3분의 2니까 100명 중에 3분의 2면 얼마죠? 3분의 1이면 33.333 3분의 2면 66.666 그러니까 67명이 되겠죠. 66.666 이것은 67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3분의 이상이니까 적어도 67명이 오케이 된다. 그래서 아까 과반수 출석의 출석 조합원 과반수면 26명만 돼도 되고 그 다음에 과반수 찬성이면 51명이고 3분의 1가 되면 67명이 되잖아. 자꾸 더 늘어나죠. 찬성 숫자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그때 10% 늘어나는 거기에 괄호 속에 있는 게 또 재작년 시험 문제 나왔었죠. 괄호 속에 있는 거 생산자 물가 상승률 분만큼은 증가된 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자동 증가되는 건 그건 뺀다. 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은 사람에게 손실보상금을 드립니다. 너는 돈 줄 테니까 떠나라.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안 되니까 돈 줄 테니까 떠나라. 이게 뭐하는 사람들?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서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손실보상을 주는데 그거는 10% 늘어나는 범위 속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그건 뺀다는 거, 그것도 시험 문제 났던 거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직접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대리인을 출석시켜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나오죠. 조합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서 배우자, 직계, 좀비속 또 하나 형제, 자매까지도 들어갑니다. 중에서 적어도 성년자여야 됩니다. 미성년자는 안 돼.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서 위임장을 제출하면 그때는 뭐로 한다? 그때도 그 사람들은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로 볼 수 있더라. 그런 뜻이죠. 자, 이제 네 번째 뭐가 나옵니까? 대의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숫자가 100명 이상인 조합에서만 그때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건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두어야 한다야. 도시개발조합에서는 대의원 어떻게 되죠? 즉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의 숫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거긴 둘 수 있다. 50명 이상일 때는 둘 수 있다. 전비사업조합에서는 이때는 조합원의 숫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도시개발조합과 전비사업조합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 비교표에 관해서는 나중에 아마 2월 말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전비사업조합, 도시개발조합, 전비사업조합, 주택조합 세 가지를 비슷한 걸 비교해가지고 정리하는 비교 강의가 2주에 걸쳐서 그때 이루어지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조합, 전비사업조합을 비교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되죠. 두 번째, 총회 권한의 대행. 대의원회는 왜 만들어 놓는가? 총회를 소집하면요. 조합원들 전체를 모집하는 건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조합원 중에서 열성인 사람들, 즉 조합 업무에 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관여하려고 하고 자꾸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 있잖아. 그분들만 따로 조합원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의원회는 누구를 구성한다? 조합원 중에서 좀 앞장서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만 지금은 총회 대신에 대의원으로 구성해가지고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더라. 그래서 총회에서 의결할 걸 대의원에서 의결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때 다음의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납니다. 다시 말하면 총회에서 아까 의결할 사항이 있었죠. 그중에 몇 가지는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돼. 대의원에서는 할 수 없어.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대의원에서 의결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279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280페이지까지 넘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될 사항들 첫 번째 여러 번 났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관을 변경하는 것. 원칙적으로 정관은 조합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니까 이건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대의원들끼리 짜고 치는 고수들은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된다. 그게 원칙입니다. 또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전부 다 뭐죠? 자금의 차입이라는 건 돈을 빌려서 들어오는 거잖아. 나중에 누가 갚아야 돼? 조합원들이 갚아야 될 채무거든요. 이런 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세 번째로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 이미 예산으로 정한 거는 그건 총회 의결을 거친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거에서 정하지 않은,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건 다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말이죠. 또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총회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및 변경. 예,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도 아까 어디서 먼저 했었죠? 조합 설립 추진위에서 그때 선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때 거기서 선정을 못했으면 총회에서 선정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때 못했으면 추진해서 안 했으면 일단 총회에서 선정이 된다. 그 밖에 동그라미 2응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그 밑에 사업시행 계획서도 나오는데 사업시행 계획서 관리처분 계획은 둘 다 무진장 중요한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3분의 2 의결도 필요했었듯이 이것도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라. 그런데 비읍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는 겁니다. 비읍. 비읍이 뭐죠?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거는 총회에서 하랍니다. 근데 그 단계 시험 문제 났었죠. 그런데 대의원의 선임도 해임도 마찬가지로 총회고 그런데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권리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 권리된 자를 보궐 선임한다는 게 권리가 뭐죠? 유고시 보통 예를 들면 임원이었던 자가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사퇴한 것도 아니잖아. 그때는 다시 권리로 인해서 다시 보궐 선임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럴 때 권리야. 근데 보궐 선임할 때는 어디서 해도 좋다? 대의원에서도 좋습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임원이라고 해서 권리됐다고 다 대의원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사하고 감사만 권리가 있을 때는 대의원에서 다시 보궐 선임하면 됩니다. 근데 누구는 조합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조합장은 대의원에서 다시 선임하는 거 안 됩니다. 반드시 총회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조합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임이든 권리든 하여튼 유고든 따지지 않고 항상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된다라는 걸 선임해야 된다는 걸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나중에 저기에 써 있는데 이거는 여기 있는 걸 한번 암기법을 보도록 하자. 어디에 나오죠? 조선 여기 정자는 예외로 정관을 지나지 않고도 임신해. 참 이상한 말 써놔야 된다. 그죠? 뭐라고? 정자는 예외로 정관을 지나지 않고도 임신한다. 정자가 어딜 지나지 않았는데 정관을 통해서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한대요. 누가 생각나죠? 성모 마리아님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그래서 성모 마리아님은 또 누구랑 이렇게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도 뭐죠? 성령이 임해서 임신해가지고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자는 예외로 정관을 지나지 않고도 임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반드시 정관을 지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요새 뭐도 있죠? 뭐 수술관에 뭐 시술관 뭘 해가지고 수술관인가 뭐 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렇게 해서 한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자는 예외로 정관을 지나지 않고도 임신해. 그게 무슨 말이죠? 정자는 정관의 변경, 자금의 차입, 정자는 그다음에 예산으로 정한 예외, 예산으로 정한 상 외에 이거야. 예외로 뭔단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관리처분계획, 정관을 지나지 않고도 순서가 아까 바뀐 거야. 정관을 지나지 않고도 뭔단다?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임선해. 근데 임신해. 이렇게 하는 거야. 임선해.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것들은 바로 전부 다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총회 전결사항이라고 합니다. 총회에서만 전적으로 의결한다. 전결. 거기서만 전적으로 의결해야 되지 대의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다. 중요한 것들은 최소한 요거는 시험 문제 잘 나는 거를 외워라. 그래서 정자는 예외로 정관을 지나지 않고도 임신해라고 하죠. 다만 임기 중 권리된 자 이게 시험 문제 났다는 얘기죠.
괄호 속에 있는 것들이 시험 문제 잘 난다 그랬잖아. 왜요? 가면 갈수록 시험 문제 낼 게 없으니까 자꾸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괄호 속에 있는 예배가 시험 문제 잘 납니다. 따라서 괄호 속에 있는 걸 항상 조심하라 말씀드리죠. 그래서 고려된 자는 보궐 선임할 수 있는데 어디서? 대의원에서 선임할 수 있는데 조합장은 그래도 총회에서만 선임해야 된다. 조합장은 고려됐다. 조합장이 갑자기 사망했어. 그러면 다시 뽑아야 되잖아. 그때 고리 선임하는 건 그건 총회에서만 이겨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도록 합니다. 거기까지.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가 나오죠? 이제 280페이지에 답은 대의원 구성.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만 선출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아니면 안 돼. 임원도 그렇고 대의원도 그렇고 전부 다 반드시 조합원 중에서만 선출해야 됩니다. 그때 대의원의 의장은 누가 의장이죠? 아까 조합장이 의장이 된다 그랬었죠. 대의원의 숫자는 몇 명 되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100명이면 10명 이상의 대의원으로 들어간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이죠? 조합원이 2,000명이라고 가정해봐. 그럼 조합원이 2,000명이나 되면 10분의 1이 몇 명이죠? 200명. 그럼 100명을 넘었잖아. 조합원 10분의 1이 100명을 넘었다. 바로 조합원이 2,000명이면 10분의 1이 200명, 100명을 넘었죠? 그때는 10분의 1 이상으로 둔다? 200명 이상으로 둡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둔다? 그때는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럼 10분의 1의 범위니까 200명 범위 내에서 몇 명? 100인 이상으로 둘 수 있다라고 됐잖아. 그럼 최소한이 몇 명이라는 얘기가 100명이 최소한이고 최대가 10분의 1인 200명까지만 둔다. 그래서 200명 이상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서 100명 이상부터 10분의 1인 200명 이하 그 사이에서만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됐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걸 조심하시죠. 자, 대의원 겸임 금지.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시험 문제 아주 여러 번 났었습니다. 조합장이 아닌 나머지 임원이 누구야? 이사하고 감사죠. 그래서 이사하고 감사는 뭐가 될 수 없다?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는 된다 그랬죠? 이 대의원의 의장이 누구니까? 조합장이니까. 조합장은 아까 대의원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니까 자기는 대의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임원들인 이사하고 감사 이 두 사람들은 뭐가 될 수 없다?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랬죠? 조직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 이유. 자, 보세요. 임원들하고 여기 대의원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임원은 집행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집행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집행기관. 반면에 여기는 대의원은 뭐가 되죠? 이건 의결기관입니다. 원래는 누가 의결기관이죠? 총회가 진짜 최고 의결기관인데 총회 소집한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조합원 전체 모여 쉽지 않죠. 그래서 그 대표자들만 따로 뽑아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게 대의원이니까 대의원은 그건 총회와 비슷한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보셔요. 집행기관인 이사 속에 이사나 감사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대의원이 들어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자기들이 의결해버리고 자기들이 집행해버립니다. 자기들이 의결하고 자기들이 집행한다. 그러면 그걸 뭐라 한다? 다 해 먹는다. 첫 자는 빼자. 그냥 다 해 먹는다. 쥐들이 다 해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지가 의결하고 지가 집행하고 지가 의결하고 지가 집행하고 그럼 누가 말립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영국의 액튼경이라는 저 자기를 격자를 붙이면 자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백작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자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자를 붙이는데 그 영국의 액튼경이 정치학에서 읽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뭐라고 나오더냐?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Absolute power is absolutely corrupted. 이런 말씀. Absolute power. 절대적인 권력은 absolutely 절대적으로 corrupted. 부패된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예, 그게 진리예요. 막강한 권력을 같이 쓰면 그 권력을 막 휘둘러 가지고 별짓을 다 하잖아. 무수부리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다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그래서 여기 행정부, 그다음에 입법부, 사법부가 뭐를 했죠? 권력을 분점해 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뭐란다? 삼권 분립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삼권 분립을 만든 게 민주주의 요소의 가장 중요한 거라서 체크 앤드 밸런스라고 하거든요. 체크 앤드 밸런스. 체크 하면 견제입니다. 밸런스 균형이죠.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끌어가자. 이것이 바로
상권 분립의 가장 기본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동일인들이 다 갖고 있으면 지들이 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서 그 조합을 다 좌지우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이사하고 감사는 뭐가 될 수 없도록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납니다. 그럼 조합장은 왜 집어넣었을까?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대의원에 자격을 주고 의장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회의만 진행하지 지가 직접 의결권을 잘 행사 같은 거 잘 안 하잖아. 회의만 진행하는 그런 성격을 갖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의원의 의장이 바로 조합장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위한 체크 앤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겁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대의원의 소집에 관한 건 그냥 읽어보시고 옆 페이지에 보면 의결정지수가 나옵니다.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예, 항상 일반적인 의결은 그렇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하면 정관대로 하면 되겠죠. 자, 의결 안건의 제한. 대의원회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는 게 원칙.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미리 이번에 회의 안건이 이겁니다라고 통지한 것만 하는 게 원칙. 다만 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된 안건은 예외적으로 따로 그냥 통지하지 않은 것도 의결하는 예외는 있다. 그 밑에 의결권 제한.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것들은 그 사람은 의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제외시킨다라는 거. 이건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자, 거기까지. 맨 밑에 주민대표회의라는 또 조직이 있습니다. 뭐였다? 주민대표회의 라는 조직이 있고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다음 페이지.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는 이 두 가지 또 조직이 있다. 이게 무슨 조직일까? 이 특성만 성격만 일단 기억합니다. 첫 번째 주민대표회의. 이거는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아까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누가 하기를 원했었죠? 시장군수 등이 하기를 원한다. 야, 우리는 안 하겠대. 시장군수님이 대신해 주세요.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대신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그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 토지 등 소유자들은 자기들이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지들끼리 모여서는 뭘 구성해야 된다? 주민대표회라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지들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지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안 하겠대. 누가 하기를 원하는데 시장군수 등이 대신해 주세요. 또는 주택공사 등이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서 시장군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된다면 그때 이 토지 등 소유자들끼리는 지들끼리는 뭘 구성한다? 주민대표회의라는 걸 구성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언제부터?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후에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후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때 주민대표회 구성하는 방법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고 시장군수 하도록 했는데 우리끼리 주민대표회 구성합시다. 그럴까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에 동의 받아서 시장군수한테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여기 승인 받는다는 건 사실은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시장군수가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인데 그걸 견제하는 조직이 주민대표회거든요. 근데 견제할 조직을 시장군수한테 승인받아라? 그럼 시장군수의 노예를 만들어 버리는 건데 그러고선 시장군수를 견제하라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럼 시장군수를 어떻게 견제하죠? 그거는 다음 페이지 먼저 보시죠. 28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주민대표의 업무가 나옵니다. 그 업무 중에 첫 번째 줄에 보면 주민대표나 또는 세입자들은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다음에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아까 시장군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작성하는 규칙이 있다 그랬죠. 용어정에 나와. 거기에 그걸 뭐라죠? 시행규정이라고 합니다. 조합이 작성하는 규칙을 정관이라고 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작성한 규칙을 규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 다 해서 시장군수 등이나 또는 시장군수 등이나 또는 지탁업자 그 사람들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작성하는 규칙을 곧 다시 뭐라 부른다? 그거는 시행규정이라 한다. 따라서 시장군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이 작성하는 규칙을 시행규정이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행규정을 만들 때 함부로 만들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주민대표회의가 누굴 찾아갑니까?
사업 시행자인 시장군수를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만드는 규칙인 시행규정에 이런 거 이렇게 넣어주십시오.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걸 반영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대표는 시장군수 등을 견제하는 조직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군수한테 승인을 받고선 구성하란다?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바로 그 뜻입니다. 근데 법은 현재 싸가지 없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시장군수 권한을 너무 강화시켰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281페이지 맨 밑으로 다시 바뀌어서 맨 밑에 281페이지 주민대표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1명씩 두고 그다음에 1명 이상 3명의 감사를 두도록 됐단다.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이런 식으로 조직이 구성됩니다. 자, 그다음에 282페이지나 보면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누가 사업을 시행할 때 바로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할 때 누가 사업 시행자할 때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할 때 그때 토지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는 걸 구성해서 이 전체 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놨죠? 신탁업자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신탁개발이라는 게 신탁개발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땅 주인들은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려니까 번거롭잖아. 그때는 누구한테 맡긴다?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형식적으로는 신탁업자한테 넘깁니다. 형식적이라고 해서 소유권을 일단 넘깁니다. 그럼 누구 거야 이제? 일단 신탁업자까지요. 그럼 신탁업자 지가 알아서 자기 땅이니까 지가 알아서 개발합니다. 개발해가지고 그 원래 목적대로 개발해가지고 다시 개발이 끝나면 토지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주는 방법.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각각 못하니까 전체가 그냥 신탁업자한테 넘겨주고 신탁업자가 지가 개발해가지고 다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신탁업자가 소유자로 돼 있죠. 실질적 소유자, 형식적으로는 소유자죠. 그러나 실제로는 누구 거다? 토지 등 소유자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를 구성해가지고 신탁업자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그런 장치로서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라는 게 있더라. 바로 주민대표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는 사업 시행자를 규제하기 위한 그런 제한하기 위한 그런 성격을 갖는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284페이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제 뭐가 끝났습니까? 이 사업시행자에 관한 게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뭘로 나가자?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게 그걸 뭐라고 그랬죠? 사업시행계획서라는 걸 작성한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이걸 들고 시장군수 등에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인가해 주세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사업시행계획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거기 284페이지 보시면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해 드는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또 외울 건 아닙니다. 근데 이놈의 출제위원들이 가끔가다 뭐라다냐? 자, 우리 사업 진행과 관련돼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었죠?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정비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정관에 작성할 내용이 뭐가 들어있느냐? 요거 사업시행계획서 들어갈 내용이 무엇이냐?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이냐? 쫙 되게 많거든요. 10몇 가지씩 막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낼 때 무슨 뭐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포함된다. 이런 걸 지문으로 내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외우냐? 못 외우죠. 따라서 그런 게 나올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나오면 뭐 한다? 풀려고 또 머리 싸매고 달라듭니다. 그 백날 들여다봐도 못 외우거든요. 워낙 많아서. 근데 그런 게 시험 문제에 들어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란다? 그러려니 하고 푸십시오. 그러려니가 뭐죠? 이런 게 들어있나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셔야지. 그걸 묻고 씨름하다 보면 머리 멘붕 와가지고 답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장이 들어있으면 그런 거보다 하고 아는 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지. 그 외우지도 못하는 거에서 나온 문장은 절대로 답이 아니다. 내가 모르는 건 답이 아니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이상한 문장이 나온 건 무시해버리고 알고 있는 데서만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공법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내용이 사업시행계획서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다만 머릿속에서는 뭐라 생각하죠? 사업시행계획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그게 구체적인 거 아닐 것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겁니다. 자, 이때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아까 시장군수 등에게 인가받으러 간다 그랬죠?
인가 신청하기 전에 일정한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조합원의 동의, 지정개발자가 조합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 동의, 지정개발자가 사업 시행의 동의, 옆에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때 동의 요건, 세 가지 동의 요건이 나옵니다. 숫자들. 그중에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뭘 받으랍니까?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이때 총회 의결은 얼마나 거쳐야 되죠? 원칙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건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아까 조합에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요 사업 시행 계획서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동의를 받는다? 조합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즉 조합원 과반수 출석의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그랬어. 이 사업 시행 계획서는 중요한 거니까 그냥 처음부터 조합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때만은 과반수 갖고 안 된다 그랬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자, 그 두 번째로서는 지정개발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 우리 지정개발자는 3명 있었죠? 그 지정개발자들이 사업 시행자 될 때는 그때는 역시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기 전에 이 사업 시행 계획서에 대해서 얼마큼 동의받는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플러스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옆에 보면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 그때는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 받으면 되고 신고사항인 경면사항의 변경은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참 숫자들 돌아버리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의 암기법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자. 어디 가죠? 여기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때는 조합 사업 시행 계획서에 대해서 동의받아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했죠? 조합은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라 그랬죠. 다만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때는 그때는 늘어난다 증가할 때는 조합은 3분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과식증이 심해서 과식증이 이런 무슨 말이죠? 원래는 과반수 찬성이면 되는데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때는 증가할 때는 3분의 2 그때는 2라는 3분의 2라는 것을 직접 동의를 받아라. 3분 이상의 찬성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지정개발자가 준 과일은 그럼 지정개발자가 준 과일은 그랬으니까 무슨 말이죠?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토지 면적 2분의 3의 토지 소유 동의.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3일만 못 먹으면 3일은 뭐죠? 그거 과반수 토지 등 소유자가 그때 아니 여기다 지정개발자가 준 과일은 뭐죠? 과반수 2분의 1 과일. 그래서 과반수 1. 그래서 과일은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로 넘어가서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플러스 토지 면적 2분의 1이니까 3일 3일이죠. 따라서 여기 조합에서는 얼마 필요하죠? 과식증이. 그래서 원래는 과반수인데 10분의 1 이상 증가할 때는 3분의 2고 지정개발자가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플러스 토지 면적 2분의 1이니까 그때는 과일. 지정개발자는 뭐 한단다? 과일을. 자,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3일만 못 먹으면 그때는 뭔다? 변고가 발생해서 과반수가 준다. 변경 시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라. 변교가 있을 때는 과반수란다. 예, 변경 시에는 규약에서 정하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라. 따라서 아까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이 아니고 그때는 얼마다? 과반수만 받으면 된다. 라는 동의 요건이 더 떨어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숫자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그리고 285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작성한 사업시행 계획서를 가지고 시장군수 등에게 가져가서 뭐 받으라?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변경할 때도 사업 정비사업을 중지하거나 중간에 폐지할 때도 변경인가 중지인가 폐지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밑에 경면상을 변경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답니다. 그러고 시험 문제가 또 뭘 낸다? 그 경면 변경 신고만 해도 되는 거. 그걸 또 시험 문제에서 내는 싸가지 없는 문제들이 요새 번번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까지 외우는 것도 돌아버리겠는데 저 숫자들 외우는 것도 돌아버리겠는데 그중에 다시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 받아라. 중지할 때도 중지인가 받아라. 폐지할 때도 폐지인가 받는데 경미한 변경은 인가 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할 수 있다. 어떤 게 경미하답니까? 첫 번째는 정비사비를 10% 범위 내에서 변경하나 관리처분계 인가에 따라 변경할 때는 변경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두 번째, 건축물이 아닌 무슨 시설?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더 확대하는 거. 주택은 빼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더 늘리는 거. 이거는 변경 신고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치가 변경될 때는 신고만으로 안 됩니다.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때는 다시 변경 인가를 받아라. 세 번째, 대지 면적을 10% 범위 내에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이는 거. 그런 10% 범위 내에서만 증가, 늘리고 줄이는 변경은 그거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최소한 그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은 심화 과정에서 공부해야 될 건데 시험 문제가 이런 데도 출제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절차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필요 없어. 옆 페이지 보시면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 기준이라는 게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한테 시장 운수 등이 뭘 요구한다? 야, 너희들 거기다 정비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계획 인가내 줄 테니까 대신 도로 만들어라. 대신 공원 조성하라. 옆에다 이런 공공시설 설치하라 라고 기부 체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정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했거나 또는 과도한 정비 기반 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에서 명시해놨습니다. 근데 얼만큼을 요구하면 안 될까라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선언적 규정으로만 달랑해 놓으면 이거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예, 정비사업과 관련이 없는 게 무엇인지 또 의미가 없어. 또 과도하게 그런 기부 체납을 요구하지 말라고 어느 정도가 과도한 겁니까? 이런 건 사실 법적으로 이런 건 쓰나 마나 문장이지 의미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특례, 특별한 예외가 있더라. 사업시행 인가와 관해서 특별한 예외가 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건 일단 그림으로 보시죠. 여기 보시면 정비구역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 200m 이내에 뭐가 있단다? 교육시설이 있답니다. 자, 여기가 정비구역이죠? 정비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이게 뭐냐면 학교거든요. 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뒤에가 학교입니다. 그럼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내 학교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 정비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첫 번째 분진이나 먼지 같은 거, 분진이나 또는 소음이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를 할 수 있는 그 거리가 200m 이내에 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심각한 건 아침에 애들이 학교를 등교하거나 또는 나중에 오후에 학교할 때, 등하교할 때 이 정비 사업이 시행되면서 거기 불도저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렇게 막 지나다니잖아. 자칫하면 애들 대형 사고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따라서 이 정비구로부터 이미 200m 내 교육시설이 있을 때는 그때는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기 전에 인가권자인 시장운수 등이 누굴 만나랍니까? 바로 교육시설의 책임자, 바로 교육감, 교육장을 만나서 여기 사업시행 인가 내주려고 하는데 이 정비사업 시행 인가 내주려고 하는데 그거 인가 내줘도 우리 학생들 교육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라는 무슨 절차가 필요하다? 협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또 하나, 이제 곧 여러분들 어디에 나오냐면 그 다음 페이지 288페이지 맨 위에 쪽에 보면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라는 게 나오죠. 자, 무슨 사업에서만? 첫 번째 줄 재개발 사업에서만. 다른 사업은 안 돼요. 재개발 사업에서만 누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누구일 경우에 지정개발자 3명 중에서 첫 번째 있던 토지등 수요자만이야. 근데 토지등 수요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그 자들에게는 뭘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정비사업비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예, 재개발 사업에서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지정개발자가 토지등 소유자가 지정개발자일 때 말이야. 지정개발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때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지정개발자인 경우만 그 자들에게는 정비사업비를 예치할 수 있답니다. 얼마나 예치하죠? 정비사업비 100분의 20 하면 틀려버려. 전체 정비사업비 중에서 20% 범위 내에서 20%로 할지 15%로 할지 10%로 할지 이거는 뭐로 정한다? 시도 조례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0%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땡 틀린다. 20%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거를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치금은 언제 반환해 줄까? 청산금 지급이 완료됐을 때 공사 다 끝나고 청산금을 징수 지급한다 그랬죠? 그게
지급이 끝나고 나면 그때 반환하도록 됐단다. 거기까지 기억하죠. 자, 여기까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옆에 정비사업 시행에 의한 조치들 하고 나오죠. 자,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리한 것만 한번 또 쭉 정리하고 또 잠깐 쉬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본 건 어디부터 썼죠? 총회부터 보자 그랬습니다. 자, 먼저 총회는 조합 총회라고 하는 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는 요건은 어떻게 하죠? 조합장이 직권으로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조합은 5분의 1 이상의 요구나 대의원 3분의 3이 요구하면 그때는 조합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조합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그때는 10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해임시키기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죠. 자, 근데 조합 임원이 사임이나 해임 또는 임기 만료 후에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누가 직접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군수들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자,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총회 개최되기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입니다. 창립 총회는 14일 전, 일반적인 총회는 7일 전까지 그 회의 목적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때 출석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가 다르다라고 했었죠. 자, 출석이라는 건 최소한 총회를 열기 위해서 참석하는 사람들 최소한의 인원이 있어야 된다. 원칙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10%가 직접 출석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들 어떤 것들이죠? 아까 순서 바꿨어.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변경. 아니 여기다 왜 거?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변경,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변경, 창립 총회, 그다음에 정비 사업비의 사용 변경은 적어도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사관학교 창립을 위한 사업비로서 20%를 사용한다. 그래서 사관학교 사관 사업 시행 계획서 관리 처분 계획, 창립 총회, 그다음에 정비사업비 사업비 그때는 얼마? 20% 이상이 직접 출석한다. 20% 이상을 사용했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출석 정족수이고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는 원칙은 과반수 출석의 출석조합은 과반수는 찬성해야 총회에서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변경, 관리처분 계획 수립 변경 아주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서나 관리처분 계획은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때는 그때는 조합은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의결합니다. 다만 10분의 1 이상 늘어나는 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들 생산자 물가 상승률, 분양시장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그건 10% 이상 늘어나는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건 뺍니다. 자, 조합의 대의원회라고 있었죠. 필수적 기관입니다. 조합원 숫자가 100명 이상 되는 총회 그런 조합에서는 반드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면 틀려요. 두어야 한다. 근데 이 대의원의 권한은 뭐죠? 원칙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총회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죠. 그런데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지 대의원에서는 의결해서는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반드시 총회에서 하는 거 정자는 예외적으로 정관을 통하지 않고도 임신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자는 예외적으로 정관을 통하지 않고도 임신한단다. 그때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총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서 해임해야 되는데 임기 중에 고리된 자를 보궐 선임할 때와는 예를 들면 고리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사실은 사고사입니다.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다? 갑자기 질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그 임원을 다시 뽑는 거 그게 고리된 자를 보궐 선임한 거든 그때는 어디서 해도 좋다? 대의원에서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리된 자가 누구란다? 조합장이라면 그 조합장은 반드시 총회에서 선임해야 된다라는 걸 조심해서 기억하십시오. 그때 이 대의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죠? 조합원 중에서만 선출합니다. 학덕과 덕망이 높다고 외부에서 초빙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 중에서만 선출해야 되고 그때 이 대의원의 의장은 누가 된다?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입니다. 그때 대의원 숫자는 몇 명으로 되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에서 구체적으로 몇 명을 할지는 정관으로 정하면 됩니다. 근데 그 10분의 1 이상이 몇 명을 한다? 100명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원 숫자가 2000명이다? 10분의 1이면 200명, 100명을 넘었죠? 그때는 그 10분의 1의 범위에서 얼마로 둔단다?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200명 밑으로 이제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그 사이에서 구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들, 이사, 감사, 이 사람들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조합장만 대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틀려버립니다. 임원 중에서도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사, 감사만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왜 만들었다 그랬죠? 바로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니까 absolute power is absolutely corrupted.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check and balance라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겸용을 못하도록 막아놨다. 그게 정답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때 사업시행자가 이제 뭘 작성해서 사업시행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뭘 받자?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자.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럼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간다? 시장군수에게 인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자. 근데 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 조합은 이 사업시행 계획서에 대해서 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즉 조합은 과반수 출석의 출석 조합은 과반수가 아니고 그냥 조합은 과반수의 그 사업시행 계획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 찬성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시장군수에게 인가 들어간단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난다? 10% 이상 늘어나는 그런 경우에는 조합은 과반수 갖고는 안 되고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사업시행 계획서에 대한 인가 신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10% 이상 늘어난 거에 생산자 물가 상승률, 손실보상에 따른 그런 금액은 즉 사업 뭔가 분양을 받지 못해가지고 분양을 받지 못해서 손실보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10% 늘어나는 그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얼마가 필요하죠?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플러스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수재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할 때는 동의받지 않아도 좋다. 또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는 누가죠?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직접 사업 시행자.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플러스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수재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받은 사항을 중간에 변경할 때는 그냥 과반수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라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나왔던 게 요구에 관한 거 있었죠. 즉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내에 교육시설이 있을 때는 교육감이나 교육장 등과 협의를 거친 후에 시장군수 등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또 하나 여기 정비사업비를 예치해야 되는 자도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지정개발자. 이 사람이 이때 지정개발자 중에 토지 등 소유자인 지정개발자들만 그때는 얼마를 예치하죠?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비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예치한 건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그때 반환하도록 됐습니다. 아까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인가를 주는데 인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하거나 폐지할 때도 원칙은 변경인가 중지인가 폐지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경면 변경만은 변경 인가 받는 게 아니라 변경 신고만 할 수 있다 하고 경미한 것들 몇 가지 열거돼 있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업시행 계획서에 대해서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야? 인가받은 대로 이제 사업에 들어가면 되죠. 근데 잠깐 사업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가 있더라. 그 사업시행 인가받고 나서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 그게 바로 사업시행에 위한 조치들로서 몇 가지가 쭉 나온다 그랬죠. 그 중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